내년에는 3고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게 과연 어떻게 풀려나올 것인가. 만만치 않은 난이도를 가진 한 해가 되지 않겠나. 이 매크로 환경이 정말 빨리 바뀔 겁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리는 건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시차를 두면서 예금이나 아니면은 주식이나 부동산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미국 경제 위주로 좀 주로 다뤘는데, 사실 좀 G2인 중국의 약간 코로나 재확산과 또 봉쇄가 계속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특히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중국의 뭐 부동산 발 경기 침체나 아니면 봉쇄의 좀 장기화에 대한 좀 영향과 좀 경기 침체의 영향에 대한 좀 분석도 좀. 일단 첫 번째는 중국의 봉쇄가 언제까지 이어질까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코로나하고도 달려 있는 건데, 저도 조금씩 이제 풀리나라고 생각을 좀 했었고 그런 기대도 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환자가 다시 급증을 한다고 하니까 이때는 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이제 봉쇄가 과연 어떻게 될까를 바라보는 건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중국하고 일본을 바라보면 어디가 디플레이션의 나라일까? 그럼 일본이죠. 디플레이션 나라 대표잖아요. 근데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3%를 넘었어요. 근데 지금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대 초반이거든요. 중국이 더 낮아요. 이건 뭐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러시아산 저렴한 원유를 중국이 샀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런 성장의 둔화 우려 때문에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때가 된다. 만약에 그게 맞다면 중국에서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위안화가 폭락을 하고 그게 수입 물가를 높이면서 거대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야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뭘까 잠깐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래서 중국이 뭐 아주 위험해진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중국은 인플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양이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지금의 미국 금리 인상 같은 이런 불확실성이 조금이라도 꺾였을 때 부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인플레이션이 창궐에 있으면 여기다 대고 기름이 뿌려져 있는데 불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기름 같은 건 아예 없고 아예 추워서 덜덜덜 떨고 있으면 난로 하나 피워줘도 옮겨붙을 위험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향후에는 부양책을 쓸 수 있는 힘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 재확산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은 좀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본 말씀 나온 김에 사실 이것도 여쭤보고 싶긴 해요. 일본은 사실 열심히 지금 엔화 방어를 여전히 좀 사실 YCC 정책을 유지하면서 일본의 국채를 마구마구 사들이면서 금리를 특이한 수준으로 유일하게 선진국 경제 중에서는 낮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사실 이런 엔화 약세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최근에 엔화 약세로 인한 뭐 물가 상승마저도 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엔화가 지금 뭐 추가 가치 방어가 가능한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일본의 또 구로다 총재도 계속 언제까지 이런 일본 중앙은행이 기존의 YCC 정책을 유지할지도 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구로다 총재가 지금 일본 금리는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금리가 5%까지 올라간다고 치면 일본이 금리를 0.25, 0.5 올려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로다 총재가 한 번은 내심을 들킨 적이 있는데 무슨 표현을 하냐면, 왜 이거 안 푸냐고 물어봤을 때 한두 번 올려서 될 것 같으면 했겠다고. 이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했어요. 올릴 때 많이 올려야죠. 그럼 급격하게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지금 다른 나라들 수개월에 걸쳐가지고 늦었다고, 지금 일본보다 훨씬 빠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 막 0.75씩 올리고 따라가느라고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일본이 여기서 풀어서 확 따라간다? 무섭지 않을까요? 일본 중앙은행도 그 불확실성에 자신이 없을 거예요. 혹자는 그 얘기를 하세요. 내년 구로다가 내년 4월이 임기니까 임기 끝나면 바로 그때 금리를 폭등을 시킬 것이다. 새로 그 지휘봉을 잡은 사람도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이게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로 우리가 해석하는 거는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되려 일본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버텨왔는데,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원히 그렇게 금리가 벌어진다라고 하면 따라가야죠. 그러면 어쩌면 일본도 일반 투자자들처럼 피벗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그럼 피벗이 만약 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좀 더 버티는 게 그래도 맞을 수 있지 않나. 이제 일본이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섣부르게 정책을 옮기느니 어쩌면 피벗의 그날이 머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버텨볼까? 이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일본 엔화 나온 김에 사실 환율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제일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건 무역 적자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거나 아니면 좀 너무 길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역 적자의 이런 장기화가 궁극적으로 이제 원화 가치에 대한 절하 요인으로 계속 작용을 할 텐데 향후 공급망 분리가 더 가셔야 될 시점에서 괜찮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무역 적자가 나타난 이유가 첫 번째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좀 둔화된다는 거. 예. 두 번째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에너지 수입 비용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일단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미국과의 금리 차가 커진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이제 원화 약세를 만든 요인인 것 같아요. 일단은 다른 나라가 수출을 많이 받아줘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뭐 분석해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괄호쳐 놓고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나라 무역 적자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빨리 생겨나는 거는 저는 천군만마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이제 세 번째는 미국 금리 인상인데 지금은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고 우리나라 금리 인상 속도가 미국만큼 빠르지 않다 보니까 올리면 올릴수록 이 갭이 벌어지는 문제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그만큼 더 매력적인 건데 근데 이게 영원히 금리가 이렇게 벌어질까? 미국이 계속 영원히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금리 인상을 멈추겠죠. 그리고 기다리겠죠. 그러면 거북이도 토끼를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어쩌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춘 다음에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수 있어요. 왜?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춘다는 얘기는 이 갭이 더 이상 안 늘어난다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따라갈 수도 있다는 게 2번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따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면 시장은 영원히 벌어질 거야 하면서 달러 강세를 만들었다가 따라갈 수 있나? 이 생각을 들면 그렇게 강했던 달러가 주춤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번에 CPI가 7.7로 나오면서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금리 인상을 멈추겠는데? 그러면 따라갈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랬더니 이 갭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시장이 브라보 하면서 이제 한번 크게 반등을 했었던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도 이제 원화도 굉장히 강세로 빠르게 갔고 이제 이런 케이스를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렸고 두 번째 이제 무역 수지가 적자로 가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을 늘려라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있죠. 에너지 수입을 좀 안정시키는 게 좋다. 에너지 절약? 지금 같은 약간 시대착오적이다 이제 이런 말씀 좀 어렸을 때 생각이 나고 그러지만 어쩌면 유치해 보이지만 이런 데서부터 하나하나 좀 시작을 해보는 게 굉장히 길게 갈 수도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지 언제 끝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길게 시간을 두면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절약을 하고 안전한 걸 쌓아놓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 또 에너지 생산에 특히 전력 에너지 생산의 주체는 또 한국전력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또 한국전력이 한전에서 찍어내는 채권이 지금 트리플 A라는 높은 신용등급에도 불구하고 5, 6%대 높은 금리로 시장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고 이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정작 회사에서 이제 일선 회사에서 회사채를 통해서 이제 자금 조달이 필요한 기업들이 지금 막대한 금리 비용 상승에 좀 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기업 쪽에 자금 조달에도 정말 큰 문제가 채권 시장에서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입장인데 부장님의 보시기에 현재 좀 기업들의 국내 기업들 자금 조달 사정과 향후 발생 가능한 뭐 디폴트라든지 뭐 신용 리스크의 이런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기처럼 은행이 망가지고 08년도처럼 은행이 무너지고 돈이 전부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은행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자본 규제도 많이 해가지고 자본도 많은 편이고 건전성 규제라든지 유동성 규제가 많아서 현금도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현금도 많이 확보하고 자본도 많이 채우려면 돈 먹는 하마처럼 돈을 빨아들여야겠죠. 어려운 상황에서 우량한 친구 쪽으로 돈이 몰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행 예금 쪽으로 돈이 몰리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은행 예금 쪽으로 돈이 몰리다 보면 외곽에서는 돈을 구할 수가 없죠. 그럼 이 외곽은 과연 어떻게 돈을 구할까?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경색이 나타나는 건데 일단 정부와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은행으로 돈 몰리는 것들, 은행이 자금을 땡기는 그 동인을 갖다가 좀 많이 낮춰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은행이 조금 덜 땡기게 되겠죠. 되려 은행이 바깥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행이 덜 땡기고 오히려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럼 외곽 쪽에 돈이 남아있겠죠. 그럼 이때부터 조금씩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가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은행 쪽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걸 막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시차를 두면서 조금씩은 좀 풀릴 거라고 보고요. 최근에 보면 한전채라든지 공사채 쪽은 조금씩 온기가 돌고 있어요. 예전으로 정상화됐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향후에 결국에는 은행들의 유동성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풀려 나오게 되는지, 그게 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당장 뭐 가시화된 신용 리스크가 좀 정말 너무 회사가 뭐 부도난다 이런 이슈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기업은 네. 부도가 날 수 있겠죠. 한계 네. 기업들은. 네. 근데 한계 기업들의 부도가 은행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를 키워가지고 은행이 무너지고 또 다른 기업들을 무너뜨리고 이런 구조로 흐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공항처럼. 네. 네.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짧게 그러면 내년도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전망이라기보다는 내년에는 3고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게 과연 어떻게 풀려 나올 것인가. 인플레이션을 상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난이도를 가진 한 해가 되지 않겠나. 이 매크로 환경이 정말 빨리 바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부부장님도 요즘은 은행 예금 많이 늘리고 계신가요? 은행 예금 금리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은행 장사하려는 게 아니라 은행 쪽의 금리가 와, 저 입행했을 때가 2003년도인데 2003년도 금리 나옵니다. 그때 4.7, 4.8이었는데 지금 5%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높아진 것도 오랜만이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리는 건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시차를 두면서 예금이나 아니면은 주식이나 부동산 내지는 재테크 채널 전체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건영 부부장님 모시고 내년도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세 가지 폭풍 속에서 지금 내년도 투자를 좀 이제 방향을 잡아보고자 말씀 들어봤습니다. 당분간 예금 금리가 유리한 선택인 거는 피할 수 없는 약간 사실일 것 같습니다. 다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자이언트TV의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